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이죠.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에이직 랜드를 종목 분석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은 종목 중에 이 반도체 종목 그중에서 에이직 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뉴스들을 중심으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명이 에이직 랜드잖아요. 이 에이직은 ASIC 주문형 반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회사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에 회사 설립 이후에 2017년에 GUC라고 하는 글로벌 유니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TSMC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사업 제휴를 맺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P 설계 기업이죠. ARM이라고 하는 ARM과 ADP에 지정이 됩니다. 이 ADP는 어프로브드 디자인 파트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부터 암과 함께 이런 파트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이징랜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TSMC의 VCA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2018년에 암과 그리고 2019년에 TSMC와 이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게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이 계속 지금까지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연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암과 TSMC와의 이런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특징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를 보면 일단 디스플레이 영역 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온텍과 LX 세미콘, 팹리스 회사죠.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 매출이 가장 큰데 최근에 매출이 나왔었던 디벡스를 비롯해서 뭐 모빌린트 그리고 사피온, 우리가 사피온 잘 알고 있죠. 최근에 리벨리온과 합병에 이제 성공했었던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차의 전장 쪽으로 가면 포티투닷 그리고 라닉스 등의 기업들과 이제 고객사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IoT, 5G 쪽으로 가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고객사들을 통해서 현재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TSMC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고객사들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TSMC를 소개를 드리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로 들어가면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점유율 1위가 TSMC입니다. 그리고 2위가 삼성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 시장 안에선 1위와 2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TSMC 점유율이 60%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은 9%대 후반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글로벌 위상은 거의 뭐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TSMC의 국내 유일의 VCA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VCA의 약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굳이 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가치 사슬 뭐 협력업체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TSMC의 이 생태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VCA가 있고요. 그리고 뭐 IP 얼라이언스, DCA, 뭐 EDA 얼라이언스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인 협력업체의 이 진화 단계를 보면요. 먼저 이 DCA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인증이 끝난 뒤에 VCA로 이제 단계가 넘어가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자회사인 글로벌 유니칩과 제휴 관계가 있었죠. 기술력들을 이미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DCA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VCA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VCA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깐부죠. TSMC의 찐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VCA가 나중엔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베리 깐부, 이 CA는 깐부죠. 베리
깐부면 매우 찐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TSMC 생태계에 있어서 깐부가 8개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TSMC의 자회사인 글로벌 유니칩이 있고요. 그리고 알파 웨이브 세미, 알칩, 그러니까 알칩과 GUC는 모두 다 대만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직 랜드가 여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8개밖에 되지 않은 VCA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에이직 랜드가 TSMC의 원스톱 토탈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이 VCA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디자인하우스 사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디자인하우스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 제조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반도체 설계를 하겠죠. 퀄컴, 엔비디아 같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반도체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하고요. 디자인 하우스가 그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로 넘겨주고 이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한 모든 웨이퍼들을 최종 조립, 패키지, 그리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고객사에게 다시 공급을 해주는 이러한 제조 공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 하우스를 얘기할 때 이 DSP라고 하는 영어 약자가 많이 등장해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는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 도면을 제조용 설계 도면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파운드리가 요거를 제조하기 용이하게끔 설계 도면을 다시 디자인해 준다. 그래서 연결다리 역할을 해준다. 누구와 누구?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이에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팹리스 기업이 파운드리 기업의 세부 공정 사항까지 모두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의 세부 공정을 잘 알고 있는 이 중간 다리 역할하는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 이 팹리스의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 기업의 공정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보가 굉장히 예민하겠죠. 이런 기업의 기밀 정보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는 하나의 파운드리 기업과 일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TSMC나 뭐 삼성 같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있는데 삼성이 거래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대부분은 이렇게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TSMC와 거래를 하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삼성과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파라데이 외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고 국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코아시아 세미 그리고 알파홀딩스 뭐 세미파이브 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건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정도가 있고 알파홀딩스는 상장은 돼 있는데 지금 거래 중지 중이어서 실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요 AD테크와 가온칩스 코아시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TSMC의 VCA였어요. 근데 이 삼성과의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뭐 TSMC의 외주 수량이 뭐 적어서였는지 삼성이 뭐 러브콜을 했던 내용들이 또 솔깃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TSMC와 협력 관계에서 삼성 쪽으로 넘어간 회사가 바로 AD 테크놀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이징랜드의 사업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주요 지금 매출 현황을 보면요. 제품 매출이고 개발 매출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는 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매출보다는 개발 매출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수출 매출보다는 현재 내수 매출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부각되기로는 TSMC 국내 유일의 협력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출 매출은 액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매출이 현재 3분기 기준으로 407억 원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3분기 지금 현재 현황은 479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내수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쪽 매출은 뭐 당연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전장 쪽 매출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12나노 초과 28나노 이하인 이제 레거시 공정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선단 공정 쪽에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선단 공정 쪽의 매출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는 좀 고부가가치 사업 쪽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영업이익 증가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턴키 프로젝트 매출 비중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모든 공정에 있어서 이 에이징랜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디자인하우스 경쟁업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온칩스가 있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AD테크가 있는데, 자, 이 기업들의 매출 현황은 어떨까라고 제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가온칩스를 먼저 좀 보시면요.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가온칩스의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아시아는 어떨까요? 일단 매출액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상당히 큰데, 제가 코아시아를 보니까 이게 코아시아가 그룹사 명입니다. 코아시아 그룹사 내에서도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아시아 세미가 우리가 살펴보는 디자인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매출액의 추이를 봤을 때도 이 매출액 자체가 좀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시아는 실적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TSMC를 떠나고 삼성을 선택했던 게 좋은 선택이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물음표가 좀 남겨지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치 이하였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8조 원대도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삼성 쪽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는데 1, 2,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에이징랜드인데, 에이징랜드는 일단 매출액의 성장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성장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이제 114억 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랐었는데 23년에 39억으로 뚝 떨어지더니, 자,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이 부분을 흑자로 전환시킬 만큼은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1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3억을 기록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이징랜드의 이 실적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2022년도 보시면요, 여러분. 454억 매출에서 696억 원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뛰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는 것만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넘어갔을 때 742억으로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가 1차적으로 궁금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가이던스 매출도 증가했죠. 자, 835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 느는데 2023년부터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작년에 나왔던 회사의 답변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 양산 매출이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 연구 인력이 3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고정비가 증가했다. 그 이유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고, 2020 코스닥 신규 상장 그 이슈가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정도 인건비가 증가했는지를 제가 여기 표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종업원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전분기의 경우에는 26억 원대의 이 종업원 급여가 발생했는데, 자, 올해 3분기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50억 원으로 종업원 급여가 확 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이 누적 액수도 보시면요, 전분기 대비 2배 가까이
요 종업원 급여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 부분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확인하긴 할 텐데 하이닉스 향 매출이 나온 게 있어요. 좀 비교적 큰 규모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그 매출 실적이 올해 3분기에 잡힐 게 이제 4분기로 좀 이연이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히지 않은 매출이 4분기로 이제 매출이 이연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이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적자가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사실은 제가 이 에이징랜드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하게 된 배경인데요. 왜 에이징랜드를 제가 주목을 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심이 됐었던 뉴스는 작년 12월 10일에 나왔었던 이 뉴스입니다. 자, 보시면 에이징랜드가 칩넷 플랫폼 개발을 착수한다. 그래서 글로벌 AI 반도체를 공략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대만 R&D 센터를 설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자, 이 대만 R&D 센터에서는 2에서 4나노 공정 기술과 함께 코어스 그리고 2.5D 3D 패키징 등 이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코어스는 TSMC가 가지고 있는 공정 기술이죠. 이 2.5D 패키징, 3D 패키징 마찬가지로 이 TSMC에서 핵심 공정 기술로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선단 첨단 패키징 기술에 더 주력을 할 예정으로 이 대만 R&D 센터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코어스 패키징은 TSMC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코어스 약자가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이 아래에 있는 PCB 기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PCB 기판 위에 이 실리콘 인터포저가 이제 깔리게 되고 이 인터포저 위에 칩이 이제 장착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코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패키징 기술을 TSMC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라는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칩넷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형 AI 칩이나 HPC,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죠. 고성능 컴퓨터 칩을 하나로 설계를 하면 수율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율 문제에 있어서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으로 가면 이 대형 AI 칩을 하나로 설계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율 문제로 칩넷을 개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웨이퍼 한 장에 파티클, 이제 먼지 100개가 발생할 경우 작은 칩은 1만 개 중 100개만 불량이 발생하지만 큰 칩은 100개 중에 100개가 다 불량이 나서 결국엔 100% 불량률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대형 칩을 여러 개의 작은 칩으로 분할해 제작하는 칩넷 설계가 필수적이다. 칩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칩넷 간 연결에 필요한 U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IP를 자체 개발 중이다. 자, 자체 개발하기로 한 배경에는 고객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 UCI 익스프레스 IP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죠. 이런 인터페이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에이징랜드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 기술, 이 칩넷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하나의 기판 위에 CPU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GPU, 그리고 AI 가속기, 여기 보시면 HBM도 여기 부착이 되어 있죠. 다양한 칩들을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한 기판 위에 조립 형태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칩넷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라고 아까 얘기했을 때 수율 때문에 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반도체 원판에 빛을 이용해서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이 노광 공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종의 틀인 마스크를 따라 원판 위에 빛으로 패턴을 그려넣는 방식이죠. 웨이퍼 위에 이 패턴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건데, 이 마스크의 크기가 커지면 빛이 통과하는 동안 왜곡이 커져서 패턴을 원판에 이 나노 크기로 정확하게 찍어내는 작업이 어려워지고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의 크기를 무작정 키울 수가 없다. 마스크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결함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런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일정 크기의 이하의 칩으로 제작을 해서 패키지 단계에서 이거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수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칩랩 방식을 활용을 하면 CPU, GPU, HBM을 잘 만드는 각각의 기업들이 각자 자신 있는 것을 만들어 조립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CPU는 인텔 거를 쓰고 GPU는 엔비디아 거를 쓰고 HBM은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거를 써서 각각 원하는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을 조립해서 쓸 수 있다라는, 여기 나오죠. AI 복합 반도체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과 이제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사양들을 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고사양의 제품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각각의 기능에 맞게 조립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율이 올라간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호환성이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기판 위에 다양한 회사의 이 칩을 여기다 꽂으려면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호환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표준화를 위한 UCI 익스프레스. 이 UCI의 이 C의 약자가 칩넷입니다. 그래서 이 UCI 익스프레스 규격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U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이 기술을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고객사들이 원하는 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 UCI 익스프레스도 본인들의 이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뉴스는 제가 에이징랜드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된 배경이 됐었던 또 중요한 뉴스인데, 이게 올해 1월 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엔비디아도 맞춤형 칩 에이직부를 신설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에이직 반도체죠.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다. 자,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맞춤형 칩셋 역량을 늘리기 위해 에이직 부서를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서를 신설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진심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절대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엔비디아의 AI 칩 대신 가격이 싸고 한 가지 기능에만 특화된 브로드컴의 이 맞춤형 에이직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연산을 위해 설계된 전용 시스템 반도체를 뜻하며 AI 가속기와 달리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로 클라우드 업체들이 앞다퉈 에이직을 자체 설계해 데이터 센터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브로드컴, 마벨 등 칩셋 설계 협력사의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 추론 쪽으로 기술 트렌드가 변화하는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어서 추론 특화 에이직이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AI 추론칩 시장의 매출 전망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자체적인 AI 추론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 TPU 트릴리움을 공개를 했고요. 브로드컴과 칩 설계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는 자체 칩인 MTIA 버전 2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고요. LPDDR D램을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자, 아마존도 추론용 인페렌시아와 훈련용 트레이니엄을 개발했다라고 하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AI 서버 운영을 위한 추론칩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자체적인 AI 추론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같이 협력해서 지금 마하 시리즈 이런 추론칩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브로드컴이 주식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구글 메타와 손잡고 각 고객사의 에이직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의 이러한 성장을 엔비디아가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최근에 에이직 부서를 신설을 해서 본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자, 비용과 전력 효율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자, 새로운 메모리가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새로운 메모리가 이제 HBM으로 우리가 부각을 받았는데, 이 모바일 기기에 활용되는 LPDDR 칩이 또 부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메타의 추론칩
MTIA는 이 HBM을 메모리 칩으로 활용을 한 게 아니라 LPDDR 기반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용과 전력 효율성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런 전력 효율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또 다른 대안이 범용 D램 모듈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방안이 바로 이 CXL을 활용하는 방안이 또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CXL 쪽으로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수주가 최근에 나왔었죠. 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 향으로 CXL 적용 주문형 반도체 설계 계약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매출 규모가 407억대예요. 이게 에이징랜드의 최근 매출액 대비 54%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요 매출 수주가 SK 하이닉스 향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이 계약이 나왔을 때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매출액 자체는 유의미한 매출액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특별히 CXL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CXL이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CXL을 주도했었던 건 삼성이었는데 삼성이 이 시장을 견인할 만큼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CXL 생태계에 있어서는 시장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SK 하이닉스를 토대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에이징랜드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칩넷 쪽으로도 2026년을 겨냥해서 자체적인 UCI 익스프레스, 자, 요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면서 요 시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AI 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이 LL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거대 언어 모델. 자, 여기에는 필요했던 게 학습 데이터가 이제 필요했죠. 그래서 학습 능력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부각을 받았었는데,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이 트렌드가 이제 추론형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이 추론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이 TPU를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범용성이지만 이제 비용이 상당히 비쌌던 엔비디아의 이런 범용성 제품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별 맞춤형 반도체들이 앞으로 더 부각을 받게 되는 배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부랴부랴 이제 에이직 부서를 신설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요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기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TSMC입니다. 그래서 TSMC의 국내 유일 VCA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아보는 에이징랜드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에서 에이징랜드가 앞으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앞으로 칩넷 시장이 더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도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XL도 SK 하이닉스 통해서 매출이 나온 걸 확인을 했죠. 자,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낸드 쪽으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는 지금까지 여러 이제 인력 개발과 이제 뭐 R&D 센터 구축 등으로 영업이익이 좀 소폭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가이던스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똥줄 타고 있다라는 거를 이 부서 신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 글로벌 리더인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에이직 시장에 앞으로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견인하는 엔비디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TSMC, 그 TSMC의 국내 유일 깐부 에이징랜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위치가 접근하기에 또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분석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이징랜드의 이제 차트 현황인데요. 작년 2024년 3월 13일에 84,500원 최고점을 찍은 뒤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이 다 큰 조정을 가져갔었죠. 자, 에이징랜드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차트의 흐름이었고요. 작년 12월 9일에 22,000원대까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좀 빠졌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44,4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00일선을 돌파하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단기간 시점을 보면 맞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은 옆으로 기거나 소폭 떨어질 수도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라고 아까 소개했었던 AD 테크놀로지는 상황이 어떨까요? 비슷하죠? 자, 비슷한 흐름에서 최근에 이런 반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아시아는 어떨까요? 코아시아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온칩스도 아까 AD 테크놀로지와 좀 비슷한 상황의 차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쌍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강한 반등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뛰었던 날들의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 자, 먼저 요 날짜, 자, 보시면 10월 17일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죠. 10월 17일에 주가 상승을 보시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무슨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지 살펴보면 10월 17일이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TSMC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통해서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많은 거래량이 나왔었던 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TSMC의 차트인데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근데 유독 갭상승으로 많은 거래량이 나왔었던 요 날 보이시죠? 요 날. 자, 요 날이 10월 17일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자, 이날 보시면 TSMC도 장중 13%가량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으로 이렇게 뛰어버렸는데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TSMC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자, 관련주로 엮이는 우리나라의 에이징랜드도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많은 거래량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거래량이 나왔었던 게 10월 31일인데요. 그 다음 날이 11월 1일이잖아요. 이때 SK 하이닉스에서 400억 원대 매출액 대비 50%가 넘는 그 매출 수주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 나오기 직전일에 좀 이런 거래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닉스 향 큰 폭의 매출이 나온 날 이렇게 많은 상승과 거래량이 나왔고, 그리고 요때 보시면 12월 17일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은 제가 뉴스를 살펴보니까 워낙 저점이었기도 하고요. 이런 낙폭과대를 노린 기술적인 반등도 있었을 뿐더러 이때 분위기가 에이징랜드의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었지만, 자, 12월 17일 이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제2의 엔비디아 이틀 새 40%가 급등했다라는 이 뉴스가 소개가 됐는데, 이게 어디를 소개를 하는 거냐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이때 당시에 최근 2거래일 동안 4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인공지능 AI 칩 기대감과 업황 개선, 저가 매력 등의 요인이 부각되면서 에이직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이 이때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뉴스에서도 에이직랜드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 1월 3일에도 13%가 올랐는데요. 이건 아까 살펴봤던 엔비디아가 에이직 부서를 신설한다. 자, 이 뉴스로 아마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위치에 있으면 분명하다. 그리고 많은 매물대들을 소화한 시점이다. 매물대가 다 여기 모여있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인 요 200일선을 언제 돌파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 직후에는 이게 강한 지지라인이 돼서 요 위에서 놀 확률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많은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제가 근거로 제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주가가 좋은 기회를 줄 때마다 충분히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AI라고 하는 이 글로벌 빅 트렌드 앞에서 어느 정도 이 성장을 발맞춰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 내에선 에이징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 에이징랜드를 주목하게 된 시점이 아까 칩
침넷 관련된 뉴스 소개해드렸던 게 이게 12월 10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날짜가 이때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뉴스를 보고 샀으면 굉장히 좀 행복했을 텐데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시점이긴 한데 저는 신규로 봤을 때 지금 시점도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먼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그렇게 비싼 시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두면 안 되겠지만 지금 매물대 자체도 충분히 소화가 된 시점이고 바닥은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 200일선 기준으로 지지를 좀 확인을 하고 매수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음봉시에 조금 부분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CXL가 침내 쪽으로 부각을 받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좋게 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징랜드가 조금 더 좋은 밸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의견 댓글로 좀 소통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관련 종목 에이징랜드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처음 접해보는 디자인하우스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어졌고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칩넷 설명도 드리고 뭐 CXL도 설명을 드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자, 조금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